당뇨에는 지금 당장 이렇게 드셔야 해요.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식이 있어요. 일단 당뇨가 발병하게 되면 먹지 말라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죠. 이 때문에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을 거의 다 못 먹게 되고 항상 약간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식단 관리가 필수인 이유는 식이요법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뇨약은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뿐이고 당뇨병을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식이요법을 시작하게 되면 먹지 말라는 음식도 너무 많고 맛있고 기름진 음식도 안 되고 밥을 많이 먹어도 안 된다고 하니 먹어도 금방 허기가 지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매일 드셔도 되는 간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당뇨에 매일 먹어도 되는 간식에 대해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 드셔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초콜릿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초콜릿이라니 깜짝 놀라셨나요? 정말 의외의 간식이 초콜릿인데요. 다만 아무 초콜릿이나 드시면 안 되고요. 다크 초콜릿을 드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초콜릿에는 카카오 말고도 당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지만 90% 이상의 카카오로 만들어진 다크 초콜릿은 간식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혈관 속에서 당이 산화되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크 초콜릿의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간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카카오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단맛은 줄어들고 카카오의 씁쓸한 맛은 강해지기 때문에 일반 초콜릿에는 당 성분뿐 아니라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초콜릿을 구매하실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셔서 카카오의 함량이 높은 것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단백질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 나이가 되면 근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당분 대사를 촉진할 수 있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답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 하루 3개 이상의 계란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54%, 여자는 46% 낮았다고 합니다. 계란을 섭취하면 계란에 함유된 레시틴이란 성분과 여러 항산화 물질들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계란은 기름에 조리한 후라이보다는 삶은 것을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흰자만 먹는 것보다 노른자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의 영양소는 흰자보다 노른자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흰자는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고 노른자는 익히지 않고 드시는 것이 소화가 더 잘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피스타치오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57g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 소금 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 간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일도 잘만 드신다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을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블루베리가 특히 좋은데요. 블루베리의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에 저장시켜주고
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시켜주어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펙틴이라는 성분은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여 천연 당뇨약으로 불립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껍질에 거의 다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신맛이 나는 과일들이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신맛이 나는 과일에는 유기산이 풍부한데 유기산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맛 나는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 비타민 E, 셀레늄, 아연 등이 풍부하여 우리 몸 안의 염증을 치료해주고 산화된 혈관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과일이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린 과일과 과일 주스입니다.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고 많이 드시게 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에도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고 당 성분이 첨가된 것들이 많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가공된 과일이 아닌 천연 상태의 과일을 드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이 당뇨에 좋지 않다고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당근을 손가락만한 크기로 잘라 보관하셨다가 공복에 허기가 생길 때 꺼내 드시면 허기도 사라지고 혈당 관리에도 좋으며 당뇨,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으니 시도해보기 바랍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채소들로는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 등이 있습니다. 6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볶은 콩입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며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볶은 콩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할 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근손실을 방지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당뇨로 인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전체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 전체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질환인데요. 심장병, 심방세동,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치매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관절과 말초 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로 발가락, 더 나아가 발목까지 절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눈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논문에 따르면 당뇨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5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는 이렇게 단순히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여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이 있지요.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치며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의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들깨가 바로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 100g에는 390mg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의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에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 많으시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의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지요?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들깨가 뇌신경 뇌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의 노화도 방지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 동맥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지요.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 반응을 잘하여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멈추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여덟 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들깨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 해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덕어주어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만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인데요. 중국인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랍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혈관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혈관도 노화가 되는데요.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요.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닿지 않는 데가 없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채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양파입니다.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양파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2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양파를 썰면 조금 후에 눈이 매워져 눈물이 나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입니다. 이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매워지는 건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전이라고 하죠. 혈액이 뭉치는 현상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에는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퀘르세틴이란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퀘르세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퀘르세틴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집니다. 양파의 속살보다 껍질에 퀘르세틴의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 껍질을 드셔야 하는데요.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차를 구매해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하여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의 물에 20분 정도 또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항바이러스 작용입니다. 장염이나 감기, 대상포진에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인데요. 양파에 퀘르세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에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기, 독감과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능은 비타민C와 함께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양파에는 비타민C도 함유되어 있어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것입니다. 또한 양파에는 알리신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도 항균작용이 뛰어나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 주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또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를 드실 때에는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약 39%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 데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이지요.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을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서 요리를 해도 크롬의 효능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증상이 있고 피부에 발진,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양파를 드시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되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서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어 고기와 함께 드실 때 참 좋은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클의 맛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길 바랍니다.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하여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와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아잔틴은 자유라디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요. 자유라디칼은 환경적 요인이나 노화,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콜린이 작용하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와 학습 능력 감소,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아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와 계란의 콜린의 효능이 만나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되어 암 예방,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 장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될 때 DHA로 전환되어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는데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맥 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 성분의 항응혈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은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양파 드실 때 주의하셔서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체질적으로 양파와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간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백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내려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절대 양파즙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파를 즙을 내게 되면 농축이 되어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면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이 높은데요.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즙을 마시면 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주어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몸에 쌓이게 되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이럴 때 예로부터 꿀물로 기침을 다스리기도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약재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에도 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꿀은 약으로 쓰일 만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못 먹으면 약효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꿀의 종류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꿀과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5가지 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꿀벌들이 꽃을 통해서 꿀을 만드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꿀벌이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자당을 꿀벌이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꿀벌의 효소에 의해 과장과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점성이 있는 액체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꿀이 되는 것이지요. 꽃의 종류에 따라 꿀의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꿀이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밤꿀, 쌀이꿀, 유채꿀 등이 있습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 꿀의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을 통해 만들어진 꿀은 자파꿀이라고 합니다. 이런 꽃을 통해 만들어진 천연꿀 말고 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꿀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양꿀이라고 합니다. 이 사양꿀은 일반적으로 천연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양꿀은 천연꿀에 비해 영양가가 낮고 인공적인 향과 맛이 첨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꿀을 선택할 때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요. 꿀에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탄소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시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연꿀의 탄소동위원소 비율은 22%에서 33% 정도 되고 이 탄소동위원소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꿀이라고 합니다. 사양꿀이나 꿀음료는 거의 설탕물이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천연꿀을 구매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꿀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꿀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꿀에는 항균작용이 있는 프로폴리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주의하실 것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꿀을 덜으실 때 오염되지 않은 스푼 같은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하얀 침전물이 생기거나 오래되면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많은 약효가 있는데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을 도우며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좋은 효과가 있어 기침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이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최고의 식품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요. 계피는 오래전부터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인데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많은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이 여기저기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집중해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효능은 소염작용을 통한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에서 꿀과 계피의 관절염 개선 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진들은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꿀 1스푼과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섞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환자의 73%의 통증이 개선되었고 한 달 내에 이전에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의 대부분이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꿀과 계피를 함께 복용하면 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여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농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40일 동안 1,4티스푼을 섭취하자 중성지방이 30%, 콜레스테롤은 2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꿀은 지질 대사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작용을 하며 계피도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꿀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이 효능들이 더해지니 혈관의 지방을 제거하고 동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이나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감기와 독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이때 계피와 꿀을 섞어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인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네 번째는 위장 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꿀은 위산을 중화시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꿀과 계피가 위에 들어가면 위장의 점막이 자극되어 위액 분비를 왕성하게 해주어 소화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주고 개선시켜주어 위궤양을 막고 경련성 통증을 억제하고 위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가스 배출 및 영양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지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리노이드 대학 연구팀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남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남성을 대상으로 꿀물 섭취 그룹과 위약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꿀물을 섭취한 그룹은 꿀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볼 수 있었는데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계피는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두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꿀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너무 좋은데요. 꿀과 마늘 모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이 있고요. 꿀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과 마늘 모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세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무를 채를 썰어 꿀에 재워 드시면 되는데요. 이는 기침과 가래의 효과가 아주 좋은 천연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기에 걸려 기침이 잘 낫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꿀에 무를 재운 것을 드시면 너무 좋은데요. 무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이 위장의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꿀은 기침의 약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1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증상이 개선되고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인 디페니드라민을 복용한 환자보다 꿀을 먹은 환자가 기침의 빈도와 정도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네 번째는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와 꿀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호흡기 질환, 특히 만성기침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목이 건조해지면서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와 힘들게 되죠. 또 마른 기침이 계속 나지만 가래는 없는 분들, 잔기침이 계속 나와 가슴도 아프고 생활에 불편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꿀과 오미자가 정말 좋습니다. 오미자는 마른 기침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다섯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을 채를 썰거나 갈아서 꿀에 재워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 꿀생강은 기침에도 당연히 좋고요. 몸에 찬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드시면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감기 초기 그리고 몸살이 났을 때에도 드시면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일 때에도 꿀생강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꿀과 함께 먹을 때 좋은 최고의 음식 첫 번째는 계피였습니다.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는 5가지 효능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소염작용을 통한 관절염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감기와 독감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감기약보다도 더 좋았고요. 네 번째는 위장 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직과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꿀과 계피의 조합이 정말 환상의 짝꿍이나 다름없죠. 꿀과 함께 먹을 때 좋은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마늘이었습니다. 다른 효능보다도 항염증 기능으로 몸속의 염증 지수를 낮춰준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꿀과 함께 먹을 때 좋은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무였습니다. 특별히 기관지와 소화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꿀과 함께 먹을 때 좋은 최고의 음식 네 번째는 오미자였습니다.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고 마른 기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꿀과 함께 먹을 때 좋은 최고의 음식 다섯 번째는 생강이었습니다. 꿀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몸살과 소화불량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꿀 말고 꼭 드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미역입니다. 그렇지만 미역도 잘 알고 드셔야 하는데요. 미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 클릭하셔서 보시면 건강한 삶을 사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